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장관에 이어 박주민 최고위원까지 3파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이런 아쉬움 후에 반성, 고민을 딛고 나선 이유는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를 맞아 시대를 교체하는 첫 번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발맞춰 전환하지 못하면 위기 극복도 없습니다. 양강구도로 점쳐지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박주민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혁신과 위기 극복 등 당이 가야 할 길을 밝히며 조금 전 출마 기자회견을 마쳤는데요. 지난 2018년 전당대회에서도 21%가 넘는 득표로 최고위원에 올랐던 박주민 의원, 이번에도 파란을 일으킬까요? 잠시 후 1부에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2부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를 놓고 혼란에 일고 있는 여당의 이야기 업데이트해드리고요. 삼성 오너로서 처음으로 현대자동차에 방문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혈장 치료제 본격 생산 전망과 백신 개발 소식 등 코로나19 대응 사항 점검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자기 신념을 갖고 대통령이 됐어요. 한미 FTA 파기, 주한미군 철수. 집권하자마자 실행하려고 하는 뜻을 못 이룬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한미군 문제를 의제화하고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하고 연계해서 카드화하는 것 같다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는 한미 군사동맹 관련 소식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론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박변 김판 시간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녹취록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과 조국 전 장관의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다음 달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현재까지는 3파전입니다. 시대를 교체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최고위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박주민 최고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당대표 출마 언제부터 결심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고민은 한 2주 좀 넘게 고민을 본격적으로 했고요. 예. 결심은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해오다가 어제 밤에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당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고 전당대회에서 뭔가 좀 그 활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시각과 비전을 좀 제시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낙연, 김부겸 차기 대권 주자들의 싸움으로 좁혀지면서 그 중진 의원들이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원님이 나서게 됐다. 좀 의외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이번 전당대회가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치러지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당을 둘러싼 여러 논란도 있었고 또 전당대회를 맞이하면서 좀 활력이 없다. 그리고 당이 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나 논의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들이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또 누구나 지금 전환을 얘기하고 또 위기 극복을 얘기하는데
당의 어떤 적극적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출마를 해서 그런 이야기들로 당원들도 설득하고 대의원들도 설득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180석 가까운 거대 정당의 당대표인데 재선 의원이다. 중량감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출마 선언 이후에 기자분들하고 이제 백브리핑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질문이 좀 나왔어요. 예. 상당히 좀 어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냐. 그리고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력도 재선에 불과하지 않냐라는 예.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떤 고민을 하고 뭔가 가치를 새기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데 경력이나 연륜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떠한 고민을 하느냐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 활동도 했었었고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의정 활동을 했다고 좀 자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저 나름의 고민 그리고 당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런 연륜이라든지 경험만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의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이런 질문들이 죄송합니다만 결국은 서울시장 나가려는 포석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나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언론에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하거나 또는 거론될 만한 사람들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차기 서울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대표 선거, 이낙연, 김부겸 의원 두 사람이 다 이제 비주류에 속하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개파가 없다, 다 친문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십니다만. 네. 그래서 친문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낙연 쪽에 조금 기울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3명 중이라면은 박주민 의원이 친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친문의 표가 박주민 의원한테 쏠린다 이렇게 혹시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낙연 의원님, 김부겸 의원님, 두 분 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문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라고 불리는,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는 의원들이, 두 분이 아닌 저를 선택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분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참신성, 혁신성 이런 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도 혁신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런 변화나 또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당이 굉장히 활기차고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또 국민들과의 대화나 소통도 굉장히 활기차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열심히 뛰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제가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답답함도 토로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176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의석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 176석을 가지고 사회적인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과 힘을 찾고 그걸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좀 그런 모습들 좀 못 보이면서 갖고 있는 그 의석수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건 아니냐라는 답답함을 좀 토로했습니다. 예. 최근 당 지지율은 물론이고 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거든요. 당대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 저희 당에 큰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을 좀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좀 가라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야당하고도 대화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국민을 좀 바라보면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그 속에서 해결책과 힘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또 야당도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의석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의석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놓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불만들. 네. 당연히 보셨겠습니다만. 예. 저도 뭐 그런 답답함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뭐 서울시장 이야기도 나왔으니까요. 부산시장, 서울시장 내년에 재보궐이 뭐 열립니다만은 당헌 당규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 뭐 기자회견 하고 나서 백브리핑에서도 그 동일한 질문을 받았고, 최근에도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번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헌 당규의 규정을 지킴으로써 어떤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냐, 아니면은 거의 1,500만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 선택을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냐에 대해서 예.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국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차기 지도부가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지, 지금부터 안 된다고 바로 선긋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기 지도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알겠습니다. 예, 또 아까 얘기했던 협치 문제도 궁금한데요. 뭐 네.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면은 어쨌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난 국회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가 국민들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네. 새로운 국회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대립 구도가 있거든요. 뭐 이게 네. 단순히 특정 정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저희 당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예전과는 달리 일을 하면서 견제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사실 이제 같이 일하는 모습, 함께 애쓰는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은 야당에게 정치를 하면서도 국민 삶의 향상을 목표로 해서 같이 애써보자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설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만 바라보다 보면 또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또 직접 국민분들께 호소도 하고 국민분들과 이야기 나눠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힘으로 또 야당들을 다시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아주 좀 유기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좀 하는 것이 차기 당대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보죠. 공수처 같은 문제는 야당이 네. 협조해주지 않으면 출범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지금의 법상 네. 끝까지 야당이 설득이 안 된다, 협조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도 안 된다면, 예. 당연히 이제 국민분들과의 얘기와 대화를 통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지금 시급히 출범을 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 정도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이제 법 개정을 통한 출범,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서울시장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다 말씀하셨는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차기 지도부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지금 지도부는 사실상 이제 임기가 한 달여밖에 안 남아서요. 지금 아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관계나 이런 것도 결국은 차기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양당의 당원들이 뭐 화학적 결합도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순리적으로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다 옮겨야 된다, 세종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어제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지금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주호영 원내대표도 하시고,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제가 알기로는 하신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결정문을 보면은, 수도 이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대통령 소재지의 변경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라든지 정부기관의 이전은
그 위헌 판결의 핵심에서는 벗어난 부분이고 얼마든지 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이 들고 있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설득을 하는 작업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위헌이라고 하는 얘기는 관습법 이 얘기하는 거죠? 네, 관습원법을 예로 들어서 행정수도 관련돼서 위헌이다라고 결정한 그 결정례를 보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 이전의 핵심을 이게 청와대, 즉 대통령 소재의 이동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뭐 국회라든지 또는 행정기관의 이전의 경우에는 위원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해볼 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각 부처를 정부기관을 세종으로 옮긴다. 이것은 인구 분산, 지방 분권, 뭐 국토 균형 발전 다양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보는데요. 네. 행정기관만 옮겨갔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국공립대학을 지방으로 옮긴다든가, 네. 뭐 대기업을 옮긴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이야기 당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안들도? 뭐 지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것 이상의 얘기는 이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면서 인구가 집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집중돼 있는 인프라 중에 가장 크게 이제 지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전국에 이제 거점 대학이라고 불리는 데가 한 10군데 됐는데요. 그 10군데에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 수준을 상당히 올리고 그런 10군데의 거점 대학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어느 학교를 다니든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졸업을 하면은 졸업장은 다 똑같은 예를 들어 같이 뭐 한국대라고 하면 한국대 졸업장을 주는 방식이고 교육의 집중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 실효적인 어떤 분산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 출마 공식으로 선언하셨으니까 나 좀 뽑아달라고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제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습니다. 예. 예,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록 정치적 경험이 짧더라도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정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이 시기에 정치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정치를 다시 여러분들 곁에 현장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